아예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을 때에는 과거 내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의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내려고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그거를 버린다라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펀드 매니저라면 하지 않는 선택이겠죠. XRP는 기관 측면에서 유의미한 케이스가 숫자적으로 잡혔을 때에는 꽤나 유의미한 성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쟁글의 김준우 공동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1부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준우 대표님께서 이 크립토 오디세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확신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구독자님들은 함께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애청자로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 채널인데요. 저희가 1부 마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에서 현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세 하락장 관점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부분 대세 하락장을 이야기하는 입장들은 차트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준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 성격이 아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매주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아니고 또 하나가 나왔을 때 시장의 근본 자체를 바꿀 만큼의 큰 임팩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다. 기관과 이제 정책과 규제의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인지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그래도 차트 보면 자꾸 불안하고 기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심리적으로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2주 전에 굉장히 시장의 근본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들었는데 최근에 계속 하락하거나 유동성 얇거나 이런 소식들 하나 보면 그런 것들은 작은 것들이 막 3, 4개, 5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재는 하나였는데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 보면서 단기적인 재료들에 계속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 그 근본적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예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그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 정책 자금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과거 데이터의 움직이로만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성격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을 때에는 과거 내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의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서사의 시대, 판과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준과 판단의 잣대를 과거의 것들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결국은 또 성경 구절에 보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준으로 이제 시장을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에 왔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관점을 가지고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알트 시즌에 대한 부분들 올까 오지 않을까 이 의구심들이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알트 시장은 좀 더 투기성이 높거나 변동성이 높은 코인들의 알트 시장을 주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이 됐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트 시장은 오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알트 시장의 성격 자체도 다르게 올 거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도 이제 장기적인 방향에서도 지금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보다는 정책이나 기관들 주도가 더 테마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RWA, 디파이, 결제, 프라이버시 이런 것 등등 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다 이미 들어본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금이 기관들 위주로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기관들이 다룰 수 있는 친화적인 증명되어 있고 어느 정도 트랙 레코드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고 한 그 성격에 맞는 네트워크 중에서 증명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건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대형 블루칩 코인들 위주로 먼저 보시면서 무작정 그냥 그거의 경쟁 상대를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보다는 더 블루칩 네트워크를 정하고
그 네트워크에 맞는 그 네트워크가 더 성공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 코인들이 무언가 어떤 디앱들이 있고 어떤 이제 확장 요소들이 있는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의 주변 테마군들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지금의 이제 변화 방향에 맞는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이더리움이라고 답을 먼저 한번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그럼에도 다소 좀 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고 ETF에서도 순유출이 이어지고 그리고 CME 관련해서 수요 자체도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알트코인의 기준점은 이더리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ETF 사실 순유출 얘기를 최근에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마찬가지로 그 순유출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기관들에서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기관들은 무작정 가지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순유출이 생기고 해서 이게 그냥 별로라서 떠나는 게 아니라 늘 포트폴리오는 조정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나온 ETF인데 만약에 순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면 조금 안 좋은 신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나온 지 좀 됐고 순유입이 꽤나 됐었으면은 당연히 기관들은 그에 맞춰서 기관은 뭐 펀드 전략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번씩은 매도를 하고 펀드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펀드면 사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르고 있었다면 차라리 더 불안해하는 게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어떤 호흡 고르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시장에서 약간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서 비트마인의 현재 이 이더리움 보유 단기 미실현 손실이 한화로는 거의 5조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미실현 손실이 이제 높은 거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지금 이거를 청산을 하고 싶어 할까? 아니면 이게 저점인데 지금 이걸 더 보유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한다면 전 당연히 더 후자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 말씀 여러 환경이 다 바뀌고 있고 또 기관들이 심지어 뭐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내려고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그거를 버린다라는 거는 사실 뭐 정상적인 펀드 매니저라면 하지 않는 선택이겠죠. 우리가 앞서 대화할 때도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표님도 바라보고 계셨고 특히 최근에 이 비트마인이 스테이킹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블랙락도 이 SEC의 스테이킹 ETF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거는 또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뉴스예요. 이 두 가지가.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을 비트코인으로 했을 때 기대를 하셨지만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비트코인은 애초에 성격 자체가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유통이나 디파이 확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자금 성격도 애초에 그냥 오래 묵혀놔야겠다에 대한 성격이 더 큰데 이더리움 쪽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더리움의 지금까지 가장 큰 활용 사례는 디파이 이 영역인데 이더리움에 그 자금이 들어오는 게 블랙락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신청을 한 상황이고 지금 이미 그 비트마인에서는 몇천억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직접 한 것 그리고 또 뭐 좀 맞아떨어지는 조각은 DAT 기업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보유된 자산들을 많이 모아놨으면 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단계거든요. 거기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마인이 고민이 가장 많았을 거고 무언가 스테이킹을 해서 작은 이자율이 나오더라도 절대적인 수익이 가장 클 수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게 사실 제일 정상적이고 따르면은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한두 달 지나면서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 그때그때 실시간 수익이 계속 보일 거예요. 미실현 수익과 별개로 스테이킹 하면서 그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됐을 때 그럼 다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신청을 한 블랙락의 ETF를 보는 이 SEC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게 더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비트마인의 이제 어떤 뭐 미실현 손실을 하나의 어떤 단기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뭐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미실현 손실은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장이 안 좋으니까 마치 이번 달에 생긴 뉴스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이게
지금 당황할 이슈는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대표님 의견이 궁금한 지점이 또 있는데,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이 펀드 스트레스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전망을 내놨는데, 톰 리라고 하는 이 공동 창업자의 의견과는 완전히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놔가지고 시장에서 약간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실 12월에 그 블룸버그의 이제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도 비트코인 10,0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공식 의견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했는데, 얼마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겠고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많은 의견 표현을 하면서 살겠어요. 근데 그게 공포 시장에서는 그 공포를 가장 크게 자극하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놨던 그 지난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그게 뭐 이더리움이 망한다, 떨어진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관점을 보고 좀 과하게 시장에서 이제 공포정이다 보니까 반응을 한 게 그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로 정도로 저희가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이 알트코인의 판에서 뭔가 인프라로서 이더리움이 완전히 새롭게 조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이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2026년에 이 이더리움을 이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큰 변수는 이제 그 정책의 도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이제 그 클래리티 법안, 즉 증권성이 아니다에 대한 해석. 그 증권성으로 제일 힘들어하던 게 사실 이더리움이었어요. 수많은 자산들이 이제 발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법안들의 해석,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제 FIT 21의 경우도 아까 기관들이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커스터디부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방을 막아주고 상방을 열어주는 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사실 디파이 환경이고, 그거를 가장 지금까지 절대적인 규모로 스테이블 코인, RW, 페이먼트 모든 섹터에서 제일 잘해오던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사실 그냥 정책에 대한 이제 향방과 그 정책에 따라서 기관들이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모두 다 어떤 그 수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더리움과 하나의 또 인프라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솔라나에 대한 관심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솔라나도 가격적인 움직임들은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솔라나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솔라나도 사실 생태계가 되게 크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솔라나도 이제 작게나마 이제 ETF 승인이 되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솔라나를 탄생과 성장 배경에는 유틸리티 혹은 이런 그 리테일 기반의 어떤 밈코인 이런 게 가장 컸었어요.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비해서 그냥 솔라나를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리테일과 밈코인이다 라는 게 사실상 이제 부정하기 어려운 그 지금 현재까지의 트랙 레코드인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솔라나는 이제 워낙 네트워크도 크고 커뮤니티도 크고 투자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디파이나 이제 제도권 환경에 왔을 때 수혜를 못 입냐 하면 당연히 입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의 가장 큰 수혜 역할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XRP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자 다 이제 뭐 주장하는 점과 반박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목할 점은 이더리움과 그 솔라나, XRP만 봤을 때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는 그래도 흡사한 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잘 되는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솔라나는 가장 지금 이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이제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코인은 아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증명해내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나고 있고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솔라나는 애초에 그 네트워크나 토크노믹스 관점에서 그 구조가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승자의 역설인 것처럼 밈코인이라던가 리테일 기반의 요소들이 만약에 지금 솔라나에서 준비하고 있고 나와 있는 여러 디파이 요소로 잘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성장할 수 있는 그 구조는 되게 잘 갖추어져 있고 커뮤니티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하나의 트리거, 결국 이 솔라나에 대한 특성들이 디파이 형태로 변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솔라나도 꽤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초 체력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주목할 만한 우리가 인프라로 볼 수 있는 레이어 1들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한 손에 꼽을 정도가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양강 체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뒤이어서 뭐 BNB라든지 뭐 트론이나 수이 같은 코인들도 같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어떤 양강 구도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양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더리움이 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 코인을 앞으로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 이더리움 맥시처럼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 질문들을 예전에 받았을 때도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봤었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는 양강 구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관과 규제와 뭐 제도권의 도입이 지금 앞으로 이제 핵심 테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RWA, 페이먼트 이게 될 거다라고 봤었을 때 그 기준의 장점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실상 이더리움이 구축해놓은 지금까지의 펀더멘털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물론 솔라나도 이제 그 확장성 레이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고 솔루션이 나오고 하면서 확장되는 건 분명히 있어서 주목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돌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에 대해 만드는 디파이 서비스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돼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선택하고 있는 체인들이나 그 만들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기반을 보면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 혹은 이더리움과 호환이 가능한 ERC, 뭐 EVM 기준 이런 형태로 많이 보다 보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글로벌리 더 네트워크를 경계를 더 허물고 상호 호환성을 더 높이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채택하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오히려 투기 이런 거에 덜 활용되어서 좀 억눌려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가장 들어맞는 체계다 보니까 양강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는 이더리움의 시장이 조금 더 될 수 있는 때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좀 차별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이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또 애정하는 XRP를 네. 들 수가 있는데 XRP에 대해서는 대표님 채널에서도 좀 긍정적인 관점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XRP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XRP도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것 좀 비교를 해서 얘기 드리면은 기관적 성격이나 그 인프라가 얼마나 맞추어져 있는가 그리고 사실 그 네트워크 구조가 확장하기에 얼마나 매출이 나오고 이런 관점에서 잘 만들어져 있는 그 네트워크 자체가 이 두 가지를 좀 더 보는데 이더리움은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인 거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메인넷 구조 자체가 이제 돈을 벌고 이제 뭐 바이백이나 번이 되거나 이런 형태의 수익 구조를 잘 만들어 놓고 시가총액이 큰 거가 있지만 반대로 그 지금까지 기관화에 대한 어떤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되어 있는 상황이고 XRP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SEC가 제일 싫어했던 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왜 그러냐? 기관들을 가장 많이 터치를 했기 때문에인 거고 그 얘기인 즉슨 기관화가 됐었을 때 그에 대한 노력들을 가장 많이 해놓은 체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여름 그리고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투자한 것들을 보면 아까 기관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환경이 필요한데 뭐 회계장부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아니면 이제 결제 송금 솔루션은 뭐가 갖추어져 있냐 커스터디는 어떻게 인지를 할 거냐 뭐 스테이블 코인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관점에서는 XRP는 그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제 유일하게 아직 못했던 거는 이제 코인 가격과의 어떤 상관성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나라고 하지만 굉장히 큰 요소지만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게 남아있지만은 구조적으로는 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의 큰 강점을 하나하나씩 이제 솔라나랑 XRP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XRP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이더리움의 경우도 이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XRP는 그 부분들은 약간 다른 코인들과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분명히 그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게 단점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과 이제 상관성 이런 것들이 사실 XRP가 지금까지 계속 괴롭힘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기관들 입장에서 진출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조금 시각을 바꿔서 보면
기관들은 지금 웹3 시장이 뭐가 크다, 작다 해도 그 규모가 사실 절대적으로 적기는 해요. 그리고 반대로 기관은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는가를 핵심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어떤 업무 관계를 가져갔을 때 그걸 책임을 지고 해줄 수 있는 중앙화된 주체,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줄 건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관점에서는 가장 중앙화되어 있는 XRP, 리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립토 오디세이 영상들을 이제 보면서 쇼츠에 네. 글자에서 이제 XRP 어디까지 갈 것 같다. 이 관점이 네. 제가 이제 그걸 봐가지고 대표님이 XRP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XR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지부진한 성장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양극화인데 이제 어차피 성장을 전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XRP는 규모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서 많이 XRP를 활용을 하고 있으면은 클 수 있는 곳인데 그게 하나, 두 군데, 세 군데가 실험 삼아서 쓰는 것들보다는 그게 한번 물꼬가 트였을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가져갈 수 있는 최적화된 형태이고 확장하기에도 그 구조가 되게 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얼마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성장을 한다라고 했으면 꽤나 유의미한 수준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형태가 XRP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20% 오른다, 30% 오른다, 내년에 한 2배 갈 거다 정도의 전망은 저는 오히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예 그냥 지지부진한 성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기관 측면에서 유의미한 케이스가 숫자적으로 잡혔을 때에는 꽤나 유의미한 성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의 기조를 봤을 때 아마 우리 크롱님들도 이 리플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 외에 주목해 볼 만한 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이 이제 발행 단계가 있고 유통 단계가 있고 운용이 이제 향후에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거는 운용이라는 게 더 주목해야 될 크립토의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얘기냐? ETF가 만들어지고 또 DAT 같은 곳들이 해서 현물을 이제 자금이 들어옵니다. 순유입이 되든 순유출이 되든 규모 있는 자금이 이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금융의 핵심이 아니라 운용을 해서 수익을 더 불려야 되는 게 핵심인데 거기에서 역할을 해주는 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매우 넓게 일반화해놓고 보면 그냥 디파이인 거고 근데 그거를 그냥 디파이로 보기보다는 비트코인 ETF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발행을 하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디파이인 BTCfi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비트코인 개수를 불리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 관점에서 때 그럼 BTCfi는 뭐가 있지? 반대로 그럼 똑같이 이더리움 같지만 그럼 이더리움파이는 뭐가 있지?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맡겨진 자산을 운용하는 관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될까? 그게 를 봐야 되는 거예요. DAT를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운용을 해야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운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메인넷,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보유했을 때 이거를 운용해 줄 수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가진 코인이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좀 주목할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은 BTCfi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실 가장 선두주자가 이제 바빌론 같은 프로젝트도 있고 롬바드 같은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많긴 하죠. 그래서 그 내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스테이킹이라든가 디파이 서비스로 알려진 아벡 같은 프로젝트도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좀 더 이제 몰포 같은 곳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조금만 더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인프라들이 확장됐을 때 그냥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그 오라클에 해당하는 체인링크 같은 것들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지지부진 해가지고 재미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장은 좀 더 당연한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포트폴리오로 보시는 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는 포인트 한 가지 정도 여쭤보고 마무리 질문 드려볼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알트코인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걸 이제 담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많이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비중 조절,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전문 트레이더들이 아니면 시장을 계속 보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라는 단어 하나로 이제 표현이 되지만 영어로는 크게 보면 인베스트가 있고 트레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투자자인가 아니면 나는 트레이더인가 에 대한 판단부터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라고 했었을 때는 알트코인 비중을 더 줄이는 게 당연히 맞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알트코인은 길게 가져갔을 때 불확실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코인이라서가 아니라 주식도 비상장주, 벤처 캐피털들을 보면은 사실 돈을 버는 게 모든 게 잘 올라서가 아니라 그 중에 무언가가 엄청난 성장을 맞고 나머지는 반대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투자자라고 인지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블루칩, 조금 더 대형의 비중을 확실히 높여놓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근데 나는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고 나는 그래서 좀 더 단기적으로 어떤 변동성에 기대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 비중을 조금 더 그에 비해서 높여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투자를 봤을 때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것보다 그 처음에 설정하는 것보다 이걸 꾸준히 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내가 엑싯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빨리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안전한 그 트레이딩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이저 알트코인도 지금은 좀 뒤집어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시가총액 20위권 밖이나 50위권 밖에 있는 코인들을 그냥 계속 가지고만 있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 비중 그 중에서도 비메이저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매일매일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들도 반드시 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긴 시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장이 안 좋고 하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하다 보면 좀 얘기 드리는 게, 찰리 채플린이 예전에 그 했었던 얘기를 보고 좀 꽂혔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장세에서 우리가 그 이런 코인 시장을 보는 게 좀 비슷한 시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너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보지 마세요. 그냥 마음만 아픈 것 같고 근데 내가 처음에 이거 왜 들어왔을까, 그때의 논리가 지금 달라졌는가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다고 하면 그 좋은 코인들에 잘 투자를 해놓으셨다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희극으로 돌아설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좀 힘든 장이지만 다들 힘내시고 힘들수록 공부하시면서 이제 확신을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작가님처럼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무난하게 이제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변동성을 가지고 막 매일 마음 아파하면은 이게 투자를 좀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반년 뒤에 보면은 또 언제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좀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2026년은 좀 힘차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인사이트 가장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쟁글 김준우 대표님과 굉장히 인사이트 깊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크롱님들 2026년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올 한 해 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대표님과 크립토 인사이트 같이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